풍경, 한정희. 지금 가면 때를 빌 수 있을까? 하고 그가 말을 했을 때 나는 아주 잠시지만 숨을 멈췄다. 그가 내게 말을 걸어와서 놀란 탓이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함께 살아가면서 꼭 필요로 하는 지시어내지는 청유형의 말들만 오갔으므로 지금처럼 도움을 청하는 뜻이 담긴 그의 말에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다. 마침 설거지 중인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웠다. 물소리에 그의 말을 못 들은 척하고 나는 일부러 수돗물의 수압을 조금 더 세게 올린다. 남편은 내일 다시 연변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므로 목욕탕에 갈 모양이었다. 그는 한국일간신문 콘소시엄의 특파원으로 2년째 연변에 체류 중이었다. 해외 교민을 향한 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갑자기 마련된 자리라 그는 길게 생각할 여유도 없이 연변행을 선뜻 응낙하였다. 당시에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어학능력을 인정하는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수시로 출판사나 언론계통에 자리를 소개했으나 그는 얼마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와 버렸다. 그가 버티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타당한 것들이었다. 휴지만도 못한 번역물들을 책이라고 만들 수 없어서 출근을 거부하는가 하면 잡지사에서는 떡없이 오가는 취재간행이 구역질나서 참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런 그를 나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할 일이 없었다. 그가 연변행을 결심했을 때 나는 단지 자신이 시류에 합류하지 못하고 자꾸만 도태당하는 듯한 느낌이 부담스러워서 서울을 떠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나는 그가 등지려고 하는 많은 사항들 속에서 나를 포함시킬 만큼 용기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젠 그가 나를 거역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아무리 꼼꼼하게 그릇을 헹구는데도 이젠 끝을 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나의 태도를 정하지 못했다. 그의 귀국 후 일주일 동안 우리는 단둘이 앉아있을 때는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조금 아까처럼 손님이 다녀가거나 혹은 다른 식구들이 찾아왔을 때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마지못해 평온을 가장한 대화들 이외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거의 잊은 사람 같다. 조금 아까도 그의 후배가 찾아와서 형수님, 오랜만에 형님을 만나니까 좋으시죠? 하고 너스레를 떨었을 때 나는 네 라는 대답을 끌어올리느라고 목구멍 속에 작고 날카로운 으르렁 핀셋을 깊숙이 밀어넣는 듯한 고통과 공포를 동시에 느껴야만 했다. 후배를 사이에 두고 그와 내가 내뱉는 말들이 작은 새떼가 되어 희고 검은 빛을 서로 번뜩이며 섞여보려고 애를 써보았으나 결국은 각기 다른 무리로 헤어져 갈라내리는 광경이 영상처럼 시야를 어지럽혔다. 마지막으로 행주를 빨아 힘껏 비틀어 물기를 짠다. 그것을 다시 펴서 공중에 툴툴 털며 그가 어디에 있는지 엽는 줄로 찾았다. 그는 마른 문 앞에 서서 앞집이 가로막혀 보자기만큼 드러난 하늘을 올려다보고 서 있다. 목욕한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혼잣말이지만 선명하게 울린다. 내가 몸을 돌리는 아주 짧은 순간에 내리꽂힌 햇빛에 그의 머리가 서광을 입은 것처럼 하얘진다. 나는 성스러운 광경에 너무 놀라서 눈에 힘을 주고 그의 머리를 다시 바라본다. 그러나 그 흰빛은 그의 흰머리카락 몇 오라기와 햇빛이 빚어내리던 창란이었음을 나는 금세 깨닫는다. 목욕 가실 거예요? 남의 말소리 같아서 어색하기만 하다.
여전히 희끗거리는 그의 머리카락이 내 눈을 찌른다. 이 동네에도 목욕탕이 있나? 동 보이지가 않던데. 그도 나를 향해 말하는 것이 몹시 어색한 모양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내 몸의 여성스러움이 저절로 튀어나와 나는 한없이 공손하게 그의 말에 대답을 하고 있다. 내 의지와 무관한 상냥함이다. 방이 두 칸의 작은 목욕탕이 있고 현관 바로 입구에 싱크대가 놓여 있는 작은 집이다. 앞뒤로 4층 높이로 꽉 막힌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차 있어서 금세라도 옆 건물의 소리가 다 들린다. 그래도 남향으로 지어져 있어서 대낮이면 이맘때쯤 유일하게 햇빛이 든다. 남편은 그 빛 속에 등을 보이고 서 있다. 나는 설거지의 마지막 마무리로 행주를 들고 싱크대의 물기를 닦고 냉장고를 문지른다. 냉장고 정면까지 햇빛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 어두우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냉장고 옆 모서리의 패인 상처가 그 빛에 드러난다. 남편은 연변에 가기 전에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 깡마른 몸에 어디에도 그 술을 버틸 만한 구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는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술을 마시고 왔다 하여서 말이 많아져 속마음을 나에게 털어놓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므로 내가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극히 제한된 것밖에는 없었다. 새벽녘 목이 타서 마른 입술을 달싹일 때에 차가운 물을 그 입가에 대준다든가 혹은 그의 구미에 맞는 콩나물국을 끓여준다는 것이 다였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한 번도 그가 나에게 자신의 내면 세계에 관하여 토로해 주기를 바란 적이 없었다. 그는 내게 있어선 항상 높은 곳에서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아주 가끔 나는 그가 어떻게 나와 결혼을 작정했을까 싶을 때가 있다. 사실은 자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문이지만 나는 어쩌면 본능적으로 이 사실 가까이에 이루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난히도 추운 한밤중이었다. 그날도 남편은 엄청나게 취해 있었다. 우리는 단독주택이 2층에 새들어 살았는데 그 집의 출입구는 외부에 설치된 좁은 철제 계단과 이어져 있었다. 술이 취한 그가 비틀거리며 계단을 오르는 동안 나는 그가 발을 헛디디기나 하여 구를까봐 하도 가슴을 졸여서 뻐근할 지경이었다. 계단을 반쯤 오르던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구역질을 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등이 한 번씩 꿈틀댈 때마다 물컹물컹 쏟아내는 토사물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어둠 속에서도 눈에 잡히는 김이 너무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순간 나는 이것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김을 것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인가를 따졌을 것이다. 그날 남편은 소비 사회에서 열동 구성원 대표가 나 같은 놈이라고 소리쳤다. 차라리 통제되어 있다면 매일 탈주를 꿈꿨으리라고도 했다. 남편은 밤새 토했다. 결국은 중비 플라스틱 바가지 하나 가득 핏물까지 쏟아내었다. 술이 엉망으로 취했으면서도 그는 핏물을 구분했다. 같은 붉은 개똥 색깔 속에서도 핏빛을 찾아내는 그 아내가 신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그는 피를 보더니 잠잠해졌다. 술이 확 깨는 눈치였다. 겁을 내는 그가 어쩐지 낯설었다. 그러나 사실 내 마음 한쪽에서는 그가 겁을 내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자신을 느꼈다. 육체의 고통은 마음속의 불안이나 방황의 고통을 누르는 모양이었다.
절대 안정을 유하는 위궤양으로 판명된 그는 일주일간 꼬박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때라고 형편이 나았던 건 아니지만 나는 그를 위하여 생전 처음으로 녹용이 든 보약을 지었다. 가진 돈이 모자라서 식당이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거들은 친정어머니의 돈까지 빌려서였다. 한약방 의사가 약을 달여서 비닐백 포장까지 해준다는 것을 마다하고 집에 와서 가스불에 약단거를 앉혔다. 한약 달이는 냄새가 집안에 퍼지기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 그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내 딴에는 참으로 자랑스럽게 당신을 위해 지은 부약이니까 연변으로 출발하기 전에 정성껏 드세요. 하자 그는 잠자고 있더니 한참 후에 필요 없다고 말했다. 자신과 인원 없이 비싼 약을 지어와서 그런가 하는 생각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다가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빗나갔다. 정작 달인약을 받쳐들고 갔을 때 그는 자꾸 마시라고 채근하는 나를 향해 약대접을 내리쳤다. 그때 사기 파편이 냉정한 문짝에 튀어 상처를 입혔다. 그는 얼마 뒤에 떠났다. 나의 생활 대책이라든가 나의 거치 문제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다만 가서 연락하겠노라는 말뿐이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출입문 밖 계단에는 그의 토사물이 군데군데 얼어서 엉겨 있었다.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초록빛이 남아있는 것을 보며 그날 안주로 야채 같은 것을 먹었던가 보다라는 추측을 해보았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달은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술을 마실 때는 저녁밥을 먹지 않았던 젊을 때 습관을 아직도 지키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결혼 초기에는 자신의 생각을 열띠어 나에게 설명한 적도 있었던 것 같다. 당시 그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였고 학교는 연일 이어지는 데모로 혼돈 상황이었다. 그는 운신의 폭을 스스로 한없이 좁히며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교단에 서 있는 스스로에 대한 괴리감이 불쾌해서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어린 학생들의 순수한 이도가 어쩐지 다른 세력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확연하게 말할 수 없는 자신의 괴로움을 진지하게 토로하였다. 그러나 나의 짧은 지식과 이해는 그를 완전히 납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아마도 답답해 하였으리라. 그를 만난 곳은 내가 다니던 출판사였다. 일본의 세계여행 자료집을 번역 출판해서 짭짤한 수입을 올렸던 그 회사는 레저 스포츠 등과 같이 잡다한 일본 책들을 번역하고 있었다. 그는 그 사무실에 드나들던 수많은 일본어 번역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 나는 당연히 일본어에 꽤 능통한 사람들이 작업에 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회식 자리에서 그는 이제 겨우 1년 공부해서 번역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큰소리치는 것이었다. 돈이 되는 일거리라면 저승까지 쫓아간다고 말하는 그가 천박해 보이기보다는 어린애 같은 호기를 부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사장 앞에서도 앞뒤 가리지 않고 그런 말을 늘어놓으면 어느새 나의 가슴은 조마조마해졌다. 다행스럽게도 사장은 그러한 그의 행동을 젊은 사람이 치기나 객기로 여기는 것 같았다. 사장은 그에게 계속 일거리를 주었다. 아마도 그가 약속을 잘 지켰고 일의 처리 속도가 빨라서 사장의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그는 항상 우울한 눈을 하고 우리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오른쪽 이마를 갸웃하며 자신이 맡은 일에 관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면 그의 모습 전체가 밝은 빗덩어리로 휩싸인 것처럼 보였다. 그의 주변을 흐르던 공기도 속도를 늦추고 그의 어깨를 상냥스럽게 치고 지나갔다.
그가 움직이면 어린 소년들의 순결한 합창이 따스하게 울렸다. 갑자기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를 바라보는 순간이면 현실은 일시에 정지되고 나는 다른 별로 이주당한 느낌이었다. 참으로 행복한 이주였다. 언제부턴가 나는 저반 렌즈를 그에게 들이밀고 있었다. 현미경이 프레파라트에 올려진 그를 관찰할 때면 온몸의 솜털이 스스로 뿌리를 세웠고 근육들은 제어할 수 없는 힘에 밀려서 부르르 떨렸다. 그와 접촉이 가능한 핑계를 찾느라고 나는 열에 뜬 사람처럼 허둥대었다. 그의 원고를 교정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 해서라도 그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느라고 필사적이었다. 그가 경계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내 관심을 거둘 수도 없었다. 마음만 먹으면 자리를 가리지 않고 번역을 할 수 있고 나스를 즐기며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집주위의 산에 오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운동권을 지지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운동권 친구들을 대하면 그네들의 모순점을 하도 날카롭게 지적해서 화나게 한다든가 여자들과 사귀는 것을 싫어하는 편은 아니지만 결코 자신을 던져서 열정에 빠질 사람도 아니라는 주변의 평을 들었다. 그는 석양이 막 기울고 난 직후 회색 시간에 무섭도록 외로움을 탄다는 것도 알아내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회색 시간에 편승할 길을 찾아야 했다. 여고를 졸업하고 지적인 분위기라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내게 그는 경이로운 대상이었다. 생존이라는 완강한 벽 속에 안주해 있던 나에게는 자신을 스스로 제어하고 억압하는 삶의 방식은 고전주의를 지향하는 데서 비롯되었으리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그가 일종의 여백이었다. 그대는 아무것도 아닌 나로 하여금 한없이 커져버리게 하는 환상을 갖게 하므로 나쁜 사람이라고 투정하듯 얘기했을 때 이미 그에 대한 나의 열정과 존경심은 최고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를 옆에서 바라볼 수만 있어도 나는 만족하고 행복하였다. 그의 실체를 손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끔찍한 연락으로 치솟았다. 그와 같은 공기를 마시는 같은 도시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새 나는 주체할 수 없이 행복해졌다. 수많은 시간들 중에서 그와 함께하는 시간대에 함께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스스로 충혈되어서 터져버릴 듯한 기쁨을 느꼈다. 나는 감히 그의 영혼 속에 자리 잡기를 원하지 못했다. 그의 실체를 직접 느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감동이기 때문이었다. 햇빛이 물러가자 냉장고 모서리의 상처도 다시 모습을 감춘다. 우리는 또다시 침묵에 자취해 있었던 모양이다. 이제 나는 그가 입을 다물어도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 그가 마련한 공백의 상태에 머물면서 상념의 숲속에 깊이 들어가 이리저리 거닐다 보면 어느 결에 이미 현재에 돌아와 있는 자신을 깨닫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나는 그가 단지 말없는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의 침묵을 어떤 시이나 의지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가 침묵하기 시작하면 끔찍스러운 고통에 빠져버렸던 시간들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목욕탕이 어디 있다고요? 그가 내게 사용하는 극존칭어가 우리 사이의 거리를 표시하는 것 같아 나의 가슴은 죽염을 삼켰을 때처럼 쓰물이 고여서 쓰라리다. 그러나 상냥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도록 입력되어 있는 내 나름의 본능에 따라서 목욕탕의 위치를 설명한다. 그가 연변에 가구 없을 때 이사한 집이었으므로 새로 생긴 이 동네의 교통편이나 생활시설물 따위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는 꽤나 애를 먹는 눈치였다.
그러나 그는 무엇 하나 묻는 법이 없었다. 그런 사람이라고 치면 지금 목욕탕 위치를 물었다는 것은 어쩌면 나와 화해를 하겠다는 뜻인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몇 번 말로써 약도를 그려보다가 함께 따라 나선다. 수건과 속옷 그리고 손가락 마디만한 병에 담긴 화장품 샘플을 몇 개 집어넣은 작은 비닐 가방을 들고 그를 뒤따른다. 언덕 아래 큰 길에서 올라오는 자동차 소리가 우리를 순식간에 현실로 옮겨놓는다. 침묵 속을 유영하며 정신력에 의지해서 의사소통을 하던 우리는 갑자기 원시적인 환경에 놓여진 것 같다. 고도의 심리전으로 피로해진 뇌파가 소음 속에서 갑자기 흐물거리며 방전해버릴 것만 같다. 그의 시골집을 찾거나 나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 오늘처럼 집을 나섰던 옛일이 떠올라 나는 순간 당혹스럽다. 턱없이 높아 보이던 사람의 아내가 되어 현실적인 선을 이리저리 그어대는 스스로가 믿기지 않아서 자신도 모르게 그를 훔쳐보면서 가슴속의 행복을 확인하던 순간이 빠르게 머릿속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러나 그가 빚어내던 완강한 침묵의 동굴 속을 포복하던 기억들도 동시에 떠올라 나는 고개를 돌려 언덕 아래를 무심히 바라보며 걷는다. 숭금가루가 들어간 화장품이 있어? 이번엔 그의 말이 하대로 바뀐다. 친숙한 그의 어감을 받아들일 새도 없이 나는 그의 질문의도를 파악하려고 있는 대로 촉각을 세운다. 연변서 가지라는 여자가 그런 소리를 하더군. 글쎄요. 전 잘 모르지만 화장품 가게에 가서 물어보면 알겠죠. 사거리에 내려가면 화장품 코너가 여럿 있어요. 갑자기 머리 위로 피가 물렸다가 일제히 아래로 쏟아져 내린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하면서도 나는 이미 그의 눈을 피한다. 행여 그의 웃자락이라도 내 눈 안에 들어올까봐 나는 되도록 먼 곳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러나 아무리 먼 데를 바라보아도 쌩긋이 웃고 있는 그 여자를 쫓아버릴 수가 없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6시가 되자 기계적으로 퇴근 준비를 시작했다. 필기구두를 서랍 속에 밀어넣고 교정지를 가지런히 모아 책꽂이에 꽂고 손바닥으로 책상면을 몇 번 문질러 먼지를 쓸어내렸다. 날이 어둑해지면 갑자기 생기가 도는 젊은 동료들과 하직 인사를 나누고 사무실을 나서자 갑자기 밀려드는 어두움의 물결이 하도 적막하여서 나는 한참 동안 망연히 서 있었다. 더 어두워지면 더욱 돌아가기 싫은 집을 머릿속에 떠올렸으나 그래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쩌다 그가 송고한 기사를 신문에서 대하면 갑자기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면서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고통의 물결에 나를 내맡긴 채 한참 동안 망연해 있곤 하였다. 순식간에 찾아든 그의 출현으로 인하여 나는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고는 이유도 없이 아무나 붙잡고 헛웃음을 섞어가며 상대편이 얘기할 기회도 주지 않고 수다스러워진 나는 도망치듯 빠른 말투로 떠들었다. 그러곤 잠시 후 플러그를 뽑아버린 라디오처럼 침묵했다. 누구든 얘기할 사람이 필요했다. 그의 기사를 보았거나 혹은 그의 소식을 들은 날이면 이 증상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주변의 사물들이 일제히 기본 개념을 깨뜨리고 이끼 낀 표면처럼 슬픔을 일제히 드러내버린다. 도시의 어두운 골목과 빌딩이 흘리는 불빛의 끝없는 변주, 그리고 그 변주 사이를 늙어버린 내가 몸을 흔들거리며 술에 취한 채 걸어간다. 예, 이서방은 너한테 정말 관심이 없는 모양이구나. 술에 취하면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공중에서 조심스럽게 울려온다. 이미 견제력을 상실한 노인의 어조는 나의 가슴을 더욱 비애에 빠뜨린다. 연변으로 떠나는 그에게 제가 물은 적이 있었죠. 저에게 관심이 있느냐고요. 그때 그 사람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러나 이상한 일이 다 있죠. 그는 그토록 분명하게 말했는데도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전달받지 못했어요. 그 말들은 무슨 뜻이 실려있지 않고 마디마디 분절되어 흩어져 버리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러나 나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도 늘어놓을 수가 없다. 그녀에게는 설마 그럴 려 있겠느냐고 부정해줄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천성 기형으로 하반신을 못 쓰는 남동생과 생존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식당 주방 속에서 종종 걸음을 하고 있는 그녀에게 나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다. 끔찍하게 보고 싶어지면 찾아가 앉아서 어머니를 거들다가 아무 일도 없는 사람 마냥 웃다가 돌아오는 것 이외에는. 그날의 우울한 기분도 알고 보면 그의 기사를 본 탓이었다. 연변의 동포들이 한국의 비자 발급 제한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비자를 받으려고 한국 대사관 앞에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는 기사였다. 대사관 앞에 길게 늘어선 교포들의 사진과 함께 그의 이니셜이 선명하게 박힌 신문을 내려놓고 나는 아주 먼 곳에서 무언가가 다시 한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일상의 소음들이 호들갑스럽게 느껴지고 길을 걷는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똑같은 아니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목적지도 없이 도시의 뒷골목을 걸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끝이 없는 삶의 미로를 헤매다 지친 자의 절망이 순간 안식으로 변환되는 기묘한 느낌에 빠져들었다. 미로투성이의 삶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난 후 애써 감추었던 허탈감이 이끄는 대로 나는 술을 마셨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미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취해 있었다. 끊임없이 뒷덜미를 당기는 자기 연민을 뒤로 한 채 지하철역 계단을 올랐다. 세상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라고 혼잣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여 되뇌이며 내가 새들어 사는 2층 계단을 올랐다. 대체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 하필이면 왜 지금? 술김에도 그에게 이런 나의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일념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연변에 있어야 할 사람이 사당동 내거리 이 집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다는 것이 얼른 납득할 수 없었다. 술 취한 모습을 그는 치기라고 단칼에 내리칠 것이 뻔했다. 자기 연민이라는 축축한 욕구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음습한 곳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이상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라고 밀어붙일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거라고 금방이라도 소리 지를 것 같았다. 오셨어요. 최대한 낮고 정중한 목소리로 그에게 인사를 했다. 하마터면 거리에서 마주치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까지 할 뻔했다. 나는 되도록 취하지 않은 척 하기 위해 천천히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따고 집 안으로 들어서며 그의 손에서 가방을 받았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죄송해요. 신발을 벗고 마루로 올라서는 그의 한 옆에 비켜서서 나는 원망과 반가움을 누르며 무심한 척 말했다. 그는 무언극에 출연한 주인공처럼 몸을 느리게 움직여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때 그의 말랑한 비닐 가방의 손잡이가 저 혼자 옆으로 내려지며 그 사이에 끼어있던 잡지책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곤 마술처럼 그 속에서 한 여자가 웃으며 마루 바닥까지 튀어나왔다.
첫눈에도 여기 여자가 아닌 것 같았다. 촌스럽다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순박함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모습 속에서 연변 교포임을 한눈에 짐작하게 해주는 얼굴이었다. 대한항공 여객기에 비치된 잡지였다. 그는 연변에서 서울로 오는 동안 내내 그 여자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나 보다. 그때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던 조심성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뒤통수를 치고 올라오는 취기에 나는 비틀거렸다. 마룻바닥에 여자를 집어 그에게 내미는 내 손끝에 수만 개의 불꽃이 한꺼번에 지피고 있었다. 몇 번인가 그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 여자는 누구냐고 묻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내 입 밖으로 사진 속의 여자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가 정색을 하고 우리의 관계를 정립하자고 할까봐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지나갔다. 그는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목소리도 눈매도 친절한 것은 아닌데 어딘가 조금 따뜻해졌다고나 할까? 그것은 나로 인해서 일어난 변화라기보다는 내면의 고통을 깊이 겪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남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다루기 위한 따뜻함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진을 일주일 내내 지우지 않았다. 그의 방에 들어가 보면 그 잡지는 항상 뒹굴었고 그 속에는 여자의 사진이 무심히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그에게 여자에 관한 말을 꺼내고 싶은 유혹을 참기 위해 다시 한번 힘들어야 했다. 아까 찾아왔던 그의 후배도 잡다한 일상사를 얘기하다가 무심코 그 잡지책을 뒤적였고 어김없이 그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넉살 좋은 후배는 단번에 형님 현지쳐요? 라고 물었고 현지처는 무슨? 이라고 말끝을 흐리면서도 내가 들을 수 있는 또렷한 목소리로 가끔 만나는 여자라고 남편은 대답했다. 가끔 만나는 여자. 무언가 통하고 무언가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만드는 사이가 가끔 만나는 사이일 것이다. 안 만나고 있으면 어느 결엔가 저절로 관심이 기울어지고 그리움이 고여들어서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되는 사이. 나는 닭깎은 과일 접시를 그들에게 뒤밀고 과일 접시를 챙겨 싱크대 쪽으로 돌아섰다. 그토록 얻고 싶었던 남편의 마음을 차지한 그녀에 대한 선망과 질시가 한꺼번에 밀려들자 금방이라도 눈물이 흐를 것 같아서였다. 그보다는 남편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원망이 쏟아져 내릴까봐 두려웠다는 편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관악산 자락에 붙어있는 동네라 하산길 등산객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 곁을 스친다. 쉬지 않고 자동차들이 골목길을 오간다. 자동차와 사람들의 체인양 쭈뼛거리며 되도록 그의 뒤에 처져서 걷는다.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다는 것도 쑥스럽지만 그보다는 그녀에게 줄 화장품을 생각하고 있을 남편 가까이에 가고 싶지가 않다. 그와 함께한 지난 5년 동안 나는 그에게서 무슨 선물을 받았더라? 그는 나에게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선물했지. 그가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들려주었을 때 나는 울었다. 천상에서 올려나오는 음률의 성스러움에 매료당해서였던 것 같고 혹은 지금까지 하도 사는 일에만 매달렸던 사람만이 느낄 수 있었던 안식의 공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치미는 감격 탓이었으리라. 그리고 또 무엇이 있더라? 아, 그가 최초로 한 해외여행지였던 모스크바의 거리에서 샀다는 나무상이 있었지. 생식기를 그대로 드러낸 남자가 무심히 앉아있는 작은 조각품이었다. 유난히 눈에 들어와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노라며 그것을 내밀었을 때 나는
무덤 속에서 두 손으로 그 조각품을 받쳐들고 누워있는 내 모습을 보았다.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얻어내었다는 어떤 확신을 조각품에 실으며 감동의 파고를 무표정으로 넘었지. 끔찍한 기쁨과 길고도 지루한 나의 집요한 사랑도 함께였지. 그리고 백일홍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금산사 마당에서 금도금된 관세음 보살상을 사준 적이 있었다. 자그마한 부처를 하나 가고 싶었다면서 정성스레 고르는 그를 바라보며 나는 다시 한번 투명하게 울리는 맑은 웃음소리가 여운 없이 공중에 퍼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더라? 어쩐지 우리 사이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였으리라. 냉랭한 그의 주위를 조심스레 오가던 시간이었다. 친구를 따라 남들을 돌아보고 오겠다고 훌쩍 그가 떠나버린 날 밤에 나는 어쩌면 다시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에 빠져들었다. 존재니 가치관의 공윤이 하는 말을 섞어 정신적인 유대감을 확인해 오던 그가 어느새 적나라한 트집과 원색적인 신경질을 토하며 마구 화를 내는 순간이 다반사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나의 예감을 단번에 무찌르며 나타났다. 송광사의 특산품이라며 대추나무로 아주 정교하게 만든 얼레빗을 선물이라고 내밀었다. 아직도 동백기름의 향이 은은히 남아있는 그 빛을 나는 보물처럼 소중히 손안에 쥐어보았다. 손바닥으로 빗살을 문지르자 늦가을 산속에서 마른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쓸릴 때처럼 부드럽고 청아한 소리가 울려와 가슴을 적셨다. 여행으로 지쳐 잠들어 있는 그의 얼굴과 얼레빗을 몇 번이고 어루만져 보았다. 그러곤 아주 조금 울었던 것 같다.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가지 선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한 번도 그것들을 물질로 느끼지 못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가 나에게 준 것이다. 그 점이 내겐 중요했다. 그것들은 내가 그의 관심을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한 의미로만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저 남자는 그녀에게 화장품을 선물하고 싶어 한다. 나는 화장품이 그토록 관능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새삼 놀라고 있었다. 그는 어쩌면 그녀를 현실적으로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한없이 쓸쓸해진다. 정신적인 교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체적인 접촉도 그에 못지않게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시라는 나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베토벤의 열정이나 더 이상 절제할 수 없는 가슴속의 사랑을 아주 조심스럽게 토해내는 듯한 테너 피터 슈라이어의 노래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 표현을 충분히 구사하는 것이 화장품이나 네글리지를 선물하는 연인 관계보다 우월하다고는 표현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면 육체적인 접촉을 원하는 사랑이야말로 차라리 몸과 마음에 충실한 사이일지도 모르겠다. 그이들을 따라 목욕탕에 간다는 것이 갑자기 우스워진다. 세상을 향한 용기에 진력이 난다고나 할까. 한 번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거나 혹은 충실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치밀어 나는 몸을 떤다. 남편과 마주 앉아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아 보라고 채근할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손을 놓고 떠나겠다고 선언하는 일만 남아있는가.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택하고 싶어하는 길인가. 서로를 부정하기 위한 말다툼조차 해보지 못한 채 격렬하고 지루한 침묵의 대치 속에서 각자의 진지를 더욱 굳게 지키다가 슬며시 사라져버리는 것을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인가. 목욕탕으로 가는 동안 고집스럽게 지킨 침묵을 통해 나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전달되었을까.
어차피 그에게서 보장받아 본 적이 없는 자존심이지만 이제라도 그것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감행해야 하는가. 내가 투쟁을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는데도 나는 순간 그에게 투쟁을 선언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목욕탕 카운터에 도착하자 남편은 두 사람의 목욕값을 지불했다. 우리 앞에서 돈을 낸 부부는 각자의 탕을 향해 걸으며 큰 소리로 5시에 만나자고 소리 지른다. 나는 여탕 쪽으로 몸을 돌리며 그를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미 남탕의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는 중이었다. 그가 다시 유리문을 닫고 어른거리는 그림자까지 주워 담아 완전히 사라지자 나는 또 한 번 그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 든다. 그에게서 최소한의 배려나 인내를 바란다는 것이 비극의 시작이라고 알면서도 왜 나는 그토록 끊임없이 그의 주의를 끌거나 인정받기를 원하는지 모르겠다. 발걸음을 돌려 목욕탕 밖으로 빠져나왔다. 5시에 나와. 여기서 기다릴게. 그가 이렇게 말했더라면 어쩌면 나는 감격했을지도 모른다. 완강한 나의 침묵을 의식한 배려라고 생각했을 테지. 그러나 그는 내가 연출한 침묵 따위는 아무런 의미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공언하고 싶어서 아예 모르는 척 했을 것이다. 무작정 큰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거리는 행랑을 마치고 돌아오는 인파에 휩싸여 축제 분위기였다. 길을 꼬박 메운 자동차의 물결에 노점상의 호객과 테이프 가게의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가요까지 겹쳐 빈틈없이 몰려 있었다. 각자의 사람들이 연출하는 의상이 화려한 색채에 놀라면서도 머릿속에 엉킨 실타래는 꽉 뭉쳐서 풀릴 기미라곤 전혀 없었다. 나는 내거리 귀퉁이에 마련된 돌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그렇게 넋을 반쯤 놓고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나는 그들의 얼굴 위에 씌어진 안식이라는 똑같은 가면을 본다. 세상의 모든 헛된 것에 대한 갈증으로 지루하게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나는 사당동 내거리에 앉아서 사막의 모래폭풍 소리를 듣는다. 시간의 낙타를 타고 황량한 모래사막을 헤매는 지친 여행자를 본다.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에 떠밀려 사라지고 있음을 이미 알아버린 여행자. 나는 주변을 스치는 수많은 소음들 중에서 짙푸른 바다가 넘실넘실 파도치며 공중에 떠있는 것을 본다. 심호흡을 하며 지하철역으로 내려간다. 무작정 떠날 수 있는 곳 서울역을 향하여 내 마음은 달린다. 내 앞에는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난간을 꼭 붙들고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고 있다. 머리에 인 보퉁이가 그녀를 하염없이 짓누르는데도 그녀의 가는 모가지는 온 힘을 다해 고개를 더욱 빳빳이 세운다. 동전을 털어놓고 표를 집어들며 나는 또 한 번 심호흡을 했다. 지하철역에 띄엄띄엄 늘어선 공중전화 부스가 자꾸 눈에 들어온다. 아마도 내가 정말 어딘가로 떠날 수 있다면 결코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자꾸만 공중전화가 시선을 끈다. 나는 갑자기 전화가 나를 잡아당기기라도 한 것처럼 빠르게 전화 옆으로 다가갔다. 여보세요? 거기 춘천옥이죠? 여기는 사당동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계시면 좀... 내 말이 끊어지기도 전에 빠르고 밝은 목소리가 전화 속으로 사라진다. 나는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에 전화를 걸 때마다
어머니를 어떻게 호칭해야 할지 몰라서 항상 쭈뼛거린다. 잠시 윙하는 전화음이 들리다가 곧바로 여보세요? 하며 어머니가 나온다. 그러나 그 순간 막 도착한 지하철에서 쏟아진 승객들의 부산한 움직임 소리에 어머니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진다. 나는 갑자기 초조해져서 어머니를 부른다. 엄마, 나야. 그러나 그 다음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 이서방이 내일 연변으로 간대. 늙은 어머니가 바짝 긴장하는 것이 전화선을 통해서도 감지된다. 무슨 얘기가 있었니? 어머니는 지금쯤 터져나오려는 한숨을 참고 있을 것이다.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 텐데 갑자기 말을 잃어버린다. 순간 침묵이 익숙한 벌처럼 스스럼 없이 밀고 들어온다. 공중으로 분해되었던 모든 언어들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 나는 전화기를 붙들고 있다. 무슨 일이 있구나. 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단정 짓는다. 그래, 포기해라.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단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걸었어. 잘 있나? 갑자기 궁금해서. 나는 서둘러 전화기를 내려놓는다. 기차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오가는 인파를 바라본다. 양미간의 깊은 주름을 지으면서 나는 무언가를 꼭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눈에 힘을 주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자꾸만 포기하라고 하지만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내 마음을 닫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중지하는 것인지. 어쩌면 아무리 더 살아도 이 차이를 나는 모르고 말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머니, 이 세상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직 한 사람의 표정만 끝없이 따라다니며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때까지 그 한 사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도 그만, 아니 살아도 그만인 듯이 처연한 사랑의 비극적 착시 속에서 한결같이 한 사람의 앞만 보고 한 사람을 머리 위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나는 한참을 더 우두커니 서울역의 플랫폼에 서 있었다.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나처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느낀다. 기묘하게 엇갈린 관계 속에서 세월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삼투된 채취를 결국은 확인하고 마는 사람들을. 처음 그를 만났을 때의 느낌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영혼의 심연을 치고 오르는 사랑을 느꼈을 때. 아, 세상에는 이런 느낌도 있었구나. 이 말이 나의 가슴 밑바닥을 뒤흔들며 튀어나왔지. 둘이서 보낸 시간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억해 본다. 이 다음 이 시간들이 내 삶의 여백으로 남겨질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아가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다. 손에 쥐었던 기차표를 휴지통 속에 구겨넣고 나는 서울역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느리게 걸음을 떼어 집으로 향했다. 한정희 작가는 1950년 경기도 강화에서 태어나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했습니다. 198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소설 부문으로 등단했습니다. 소설집으로 불타는 폐성과 유리집이 있습니다.